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권 법정주의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민법 185조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걸 보고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권 법정주의란 말 그대로 물권은 법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원칙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물권의 종류와 그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의 존재 형식에 따라서 문서로 되어 있는 법률 또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법으로 인정된 관습법 둘 다 포함합니다.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정해지고 당사자들이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와 다른 물권을 함부로 창설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에요. 왜 이런 물권 법정주의가 나오느냐? 이 물권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 또는 절대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권은 절대적 권리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권리예요. 강력한 권리. 그리고 독점적으로 물건을 지배해요. 심각한 권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함부로 당사자들이 임의로 계약으로 막 만들어낼 수는 없고 법이 딱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인 거죠. 그래서 여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이 부분요. 이 부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이것을 우리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종류 강제, 내용 강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물권의 종류와 그 내용은 법에 의해서 강제된다. 자, 먼저 종류 강제부터요. 종류 강제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함부로 만들지 못한다. 새로운 종류의 물권 만들지 마세요.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물권법에 물권이 8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심심한데 물권 하나 만들까? 이름 어때? 이름은 북두신권 이렇게 해가지고요. 북두신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이런 권리를 만들어서 온 5천만 국민들에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안 될 말이죠. 이건 안 됩니다. 북두신권, 쥐권 이런 거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드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 강제,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이라도 예를 들어서 인정하는 물권, 전세권 이런 건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종류의 물권이잖아요. 또는 저당권 이런 건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이거든. 그런 물권이라도 그 내용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함부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변경도 못해요. 내용도 못 바꿔요. 그래서 303조를 딱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조문 제목 자체가 전세권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딱 법에 정해져 있어. 권리 내용이. 그걸 못 바꾼다는 거예요. 356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저당권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전세권의 내용으로서 어떤 말이 있느냐. 전세금을 지급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읽어보시면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세금 지급은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을 하면서 친구지간이었나 봐. 전세금을 주려고 그러니까 갑이 집주인이 안 받겠다네. 친구지간에 무슨 전세금은 그냥 들어와서 살아라 이런 거예요.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세권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내용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법에 정해진 내용을. 그게 바로 내용 강제예요. 또 저당권. 저당권의 내용을 보시면 저당권자는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면 저당물을 경매해서 자기의 채권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또 363조에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는 게 다 나와 있어. 법에. 그런데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두 당사자가 우선 변제권을 박탈시킨다든지 경매를 못하게 한다든지 특약으로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했다? 그런 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용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생각도 하지 말고 있는 물권 내용을 바꿀 생각도 하지 말고 그대로 써라, 있는 대로 써라 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종류 강제와 관계되어서요. 그럼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하고 있는 종류의 물권들은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게 물권인지 아닌지 툭툭 물어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와서.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법률, 관습법은 둘 다 법이에요. 법의 존재 형식의 차이일 뿐이지. 이건 문서화되어 있는 법.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문법 이런 거요. 문서로 되어 있는 법. 그다음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 법으로 인정되는 것, 불문법 이런 거요. 그런 개념이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말해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가 제정해서
대통령이 공포해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 우리 제 첫 시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1547개,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1547개의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법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률들만이 물건에 대한 독점 지배권인 물권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법률들 중에 하나가 민법 아닙니까? 민법. 민법에 이렇게 물권이 8가지 물권이 창설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질권을 제외하고는 다 시험에서 다루게 될 거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볼까요? 민법 말고도 그 외에 1000개가 넘어가는 1500개가 넘는 법률들이 있잖아요. 그 법률에도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물권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한번 볼까요? 광업권, 이거 물권이에요. 어업권, 이거 물권이에요. 광업권은 광업법의 물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업권은 어떤 권리냐면 광물을 지배하는 거예요. 어쨌든 물권이기 때문에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겠죠. 광물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지배하는 내용은 탐사하고 채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토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아직 채굴되지 않은 광물을 탐사를 해서 채굴하는 권리를 광업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 광업권은 독점적인 지배권, 물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기 밑에 보시면은 광업권을 보시면은 요 밑에 각주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광업법 제10조. 광업권은 어떤 권리다라고 저 위에 정의조항이 쭉 나오고 10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광업권의 성질해서요. 광업권이 뭔지 나오죠?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렇게 나오죠. 물권이 됩니다. 독점 지배권. 그러니까 어떤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뭐 탐사하고 하려면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런 광업권을 취득한 자만 오로지 독점적으로 광업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권으로 정해져 있죠. 이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밑에 내려온 김에 이거 보고 갈까요? 수산업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수산업법 제16조에는 어업권의 성질이 또 나와 있어요. 어업권은 어떤 권리냐? 어업권도 독점 지배권, 물권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물권 법정주의예요. 올라가 볼까요? 어업권은 뭐냐면은 어업법에 나와 있는데, 어업법에 잠시만요. 수산동식물을 포획을 하고 채취하고 그 다음에 뭐 염전해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어업이라고 하고, 그 어업을 하려면은 어업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면허를 받아가지고 그런 어업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업권은 물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외에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시게 돼요. 이것도 물권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들이고, 이쪽을 보세요. 관습법.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X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죠. 동그라미는 이거 물권으로 인정된 것들이고, X는 그게 아닌 것들이에요. 관습법은 관습이 반복되어서 법이 된 거예요. 자, 어떤 관행이 계속 반복이 되어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을 법이라고 확신을 가졌어. 그래서 몇 조 몇 항은 없지만은 법이라고 확신을 가지면, 법적 확신, 그러면 그것을 관습법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라고 주장되었던 것들 중에 요거 2가지는 거기 받아들여졌고 물권이라고 인정이 되었고, 요것들은 물권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정된 거 하나, 분묘기지권 하나, 또 인정되지 않은 거 온천권, 요 2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묘기지권이요.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먼저 분묘라는 게 무덤이죠. 기지가 뭐냐면 터기자, 땅지자예요. 분묘의 터가 된 땅을 기지라고 합니다. 자, 분묘기지권의 뜻은 뭐냐면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기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타인의 토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여기다 모셨어요. 근데 자기 땅이 아니야. 타인의 토지예요. 갑의 토지에 무덤을 설치를 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무덤이 깔고 앉아 있는 요 땅요, 이 부분을 사용하는 권리. 분묘를 설치한 자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기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 사용권을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지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주변의 공지도 일정 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고 해야 되니까 기지와 공지까지 사용하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취득하느냐?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수는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중에 한 가지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이는데 지금은 대표적인 경우는 뭐냐면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분묘를 설치를 하면 분묘 기지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유언을 하셨어. 여기다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래서 아들이 땅 주인을 찾아가서 아버님 여기다 모셔달라고 했는데 좀 모십시다 라고 해서 갑이 그러세요. 다 예전 얘기죠. 지금은 함부로 이렇게 막 무덤을 설치하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예. 다 옛날 얘기인데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승낙을 했어. 다 이웃지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승낙을 받고 아버님을 여기다 딱 모시잖아요. 그러면 남의 토지인 이 기지와 공지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이 권리 이름이 분묘기지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물권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물권. 이렇게 해서 뭐 지로도 주고 뭐 지로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로를 뭐 매년 추수 끝나고 나면 쌀 한 가마니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적당하게 주면서 토지를 사용해 왔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 이후에 요 갑이 요 토지를 팔고 도시로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팔았어요. 갑이 토지를 팔아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병에게 이 토지의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매매하고 등기를 해서. 그리고 바뀐 소유자 병하고 을하고 이제 다툼이 생긴 거야. 바뀐 소유자가 을에게 요거를 이장을 요구하네. 나는 이 분묘 인정할 수 없다. 전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고 설치한 거 아니냐. 나는 이거 싫으니까 이장해 주세요라고 이장. 말하자면 철거죠. 철거를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이럴 때 을은 뭐 철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님 여기 모셨는데. 그래서 무슨 소리세요? 무덤 다 있는 거 알고 보고 사셔놓고 철거 못합니다. 어디로 이장을 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싸웠을 거 아니겠어요? 이 싸움의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 여러분들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우리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행이 반복되어서 법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관행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네. 누가 이겼을까요? 철거 이장 청구를 했을 때 승패는 이 사람이 승소예요. 이 사람은 패소를 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중시하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정상적으로 무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그것을 용인을 했어야 되는 거지. 예. 그걸 감수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을은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이 사용권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 이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 권리, 어떤 채권적 권리가 아니고 이 토지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바뀐 소유자에게도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조금 논리를 연장하면은 병이 또 토지를 정에게 팔았네. 바뀐 정에게 또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계속해서 원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거네. 무슨 소리죠? 용어를 써보면 절대적 권리인 거죠.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죠? 이 속성이, 분묘기지권의 속성이 채권이라는 겁니까? 물권이라는 겁니까? 물권이라는 거죠. 물권. 대해석 권리 물권이에요. 근데 물권, 법정주의, 물권이 되려면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거나 관습법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관습에 의해서 인정된 물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물권으로 인정된 것이고, 두 번째는 자, 온천권 얘기를 해볼까요? 온천권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온천권 이렇게 골자가 달려있다고 해서 이런 권리가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게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건을 보세요. 이거는 1970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970년도에 선고된 판례 사건이에요. 대법원 판례 사건인데, 여기가 이 토지가 어디냐면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예요. 동네 이름이 온천리예요. 온양온천이죠. 네,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이 토지 소유자였는데 자기 토지 지하에 물이 나와. 근데 물이 따뜻해, 뜨거워. 근데 그 물로 씻으면 개운한 거예요. 피로도 싹 말끔히 풀리고, 그 다음에 피부도 좋아지고, 류마티스, 관절염 다 낫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여기 목욕탕을 좀 했더니, 나중에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완전 문전성시, 엄청나게 정말 말 그대로 떼돈을 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기 질투한 을이 나타났습니다. 을은 누구냐?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나타나서 딱 제지를 한 거죠. 잠깐 스톱. 자, 당신 토지에서 나오는 물이 좀 뜨겁습니까? 예, 뜨겁습니다. 잘못하면 질 수도 있습니다. 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만 쓰지 마요. 이렇게.
자, 이게 보통 지하수가 아니고 지하수, 일반적인 지하수는요. 지하수는요. 토지의 구성 부분이에요.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 소유자가 쓰면 돼요. 그냥 쓰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따뜻하지 않냐, 뜨겁지 않냐, 온천수, 특별한 물건이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특별한 물건, 온천수는 특별한 물건이기 때문에 온천수에 대한 지배권은 국가에게 있다라고 국가가 제지를 하고 나선 거죠. 쓰지 말라고 더 이상. 소송을 걸었어. 이 소송 제목이 보니까 광천 방해 청구도인데요. 광천, 여기 있는 이 물건은 우리 국가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쓰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온천수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을 했던 거지. 이게 소송이 붙어가지고 자, 판사 앞에 섰습니다. 자, 대한민국하고 국민하고 이렇게 소송이 붙으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공권력 행사가 불만스러워서 소송이 붙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행정소송이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게 아니라 이 물건이 누구에게 그 소유권이 있는지 사적인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대한민국하고 붙어도 민사소송인 거죠. 그래서 둘이서 판사 앞에 딱 모였습니다. A 판사인데 우리 이렇게 주장합니다. 판사님, 이게 보통 물도 아니고 온천수인데 이런 특별한 물건은 개인이 관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지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게 지배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장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반문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당신은 온천수 물건, 이거 물건이잖아요. 물건에 대한 지배권, 즉 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권. 그런데 민법의 대원칙, 물권 법정주의라고 아시나요? 물권은 법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거지 않나요? 당신이 주장한다고 그런 물건이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문에 법조항이 있는 법률이거나 관습법을 얘기하는 건데, 대체 당신이 주장하는 그 온천에 관한 지배권은 이름은 일단 뭡니까? 보통 물건들은 이름이 다 있는데 뭡니까? 라고 했더니 대한민국이 뭐 아무래도 온천수를 지배하는 권리니까 온천권이겠죠 라고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온천권요. 그랬더니 판사가 그렇다면 그 온천권이 물권이라는 소리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업권이 물권이라는 것은 광업법 10조에 있었잖아요. 어업권이 물권이라는 것은 수산업법 16조에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디 있냐고 물권 법준지 근거를 대라는 거지.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어리버리 그러면서 아무래도 온천권이니까 온천법에 있겠죠? 그랬어. 온천법. 그랬더니 판사가 온천법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온천법은 이 법이 1981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 사건은 1970년대 사건이고 당시에는 온천법 자체도 없었어요. 있지도 않은 법을 들먹인 거지. 그런 법은 없고 그러니까 법률에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거죠. 법률에 근거 없는 물권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우물쭈물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관습상 그런 거 아니냐? 관행이 이 온천수는 대한민국 국가가 지배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다시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행이 반복되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들이 그것을 법이라고 법적 확신을 가졌을 때 그게 관습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전에는 이게 무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이 무덤 설치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좀 어느 정도 우리한테 있지만, 아니 자기 땅에 나오는 물을 이렇게 쓰다가 물이 좀 뜨거워졌다고 해서 따뜻해졌다고 해서 이게 국가에게 지배권을 넘겨야 된다, 그런 확신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뭐였냐면은 대한민국 당신이 주장하는 온천권이라는 것은 법률에도 관습법으로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당신이 온천권 주장하는 것은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다 라고 해서 결국 이 을이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쓰지 말라고 했던 이 청구를 기각시켜서 대한민국이 패소를 하고 이쪽 소유자가 원고가 승소를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일 뿐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쓰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법이 만들어져서 온천수 정의도 내리고 있는데 뭐 찾아보면은 온천수는 지하에서 솟아나는 섭씨 25도씨 이상의 온수로서 뭐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거, 이걸 온천수라고 하고, 온천수는 그냥 지하수의 일종입니다. 온천수만 따로 지배하는 별도의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되셨죠? 나머지들은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때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공부를 하셨고, 반면에 여러분들 채권 같은 경우는 법정주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채권에는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있을 리가 없죠. 채권은 어차피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을 인정받는 권리다 보니까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합의로 자유롭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특정 어떤 개별 물건, 어떤 물건에만 있는 효력이 아니고 물건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공통적 효력이 있어요.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 뜻이 뭐냐? 우선적 효력이란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권리가 경합하고 있어요. 자, 물건 하나에 물건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건물 하나죠? 근데 소유권, 갑은 소유자예요. 이 건물 주인이고, 을은 이 건물의 전세권자고, 그 다음 병은 저 갑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은 저당권자. 물건이 하나, 둘, 세 개 있네. 이렇게 여러 개의 권리가 동시에 이렇게 경합하고 경쟁하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 우선적 효력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물권은 배타성을 띠고 있는 권리잖아요. 배타적 지배권이라고 했습니다. 배타성. 물권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자, 소유권이란 권리는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전세권은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지금 보니까 1억 원 지급했네. 그래서 만약에 2년 계약을 했으면 2년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이죠. 용익물권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이 병이 저 갑에게 돈을 1억 빌려줬나 보네. 1억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았어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하진 않고, 만약에 저 갑이 돈 갚을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처분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저거를, 이 건물을 경매 처분해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요 1억 원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면제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이죠. 딱 보니까 사용수익 처분, 사용수익 처분 겹쳐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물건은 독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이 소유자하고 이 전세권자가 함께 사용수익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열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딱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목차가 지금 둘로 나눠져 있네.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일단 이거 무슨 단어인지 아셔야 되죠, 이거. 제한물권. 제한물권이 뭐였죠? 용의물권 3개, 담보물권 3개 합쳐서 제한물권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용의물권의 대표주자, 전세권, 담보물권의 대표주자, 저당권 하나씩 가져왔는데,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무엇이 더 우선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처음에 딱 배우신 분들은 아무래도 소유권은 완전한 물건이니까 소유권이 우선하지 않을까요? 더 센데, 강력하고. 그렇게 느낌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년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2년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사람은 누구이죠? 을이죠. 을이 2년 동안 사용하고 수익을 하게 됩니다. 갑은요, 사용 수익을 못 합니다. 2년 동안은. 자기 집이지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주거 침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기간 중에는, 존속 기간 중에는 을이, 전세권자가 소유자를 배제를 하고, 넌 들어오지 마. 나 혼자 쓸 거야. 독점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독점 사용 수익권이죠. 그리고 전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세금을 돌려주고 이 사람이 집을 다시 돌려주면 그때 사용 수익 권능을 되찾아서 주인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 권능이 소유자의 사용 수익 권능을 앞서는 거죠. 우선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거잖아. 내가 2년 동안 집을 비워줄 테니까 깨끗하게 잘 써요 라고 설정해 줬기 때문에 전세권자의 권능이 더 셉니다. 또 저당권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소유자하고 저당권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 처분 권능이 있죠. 여기도 처분 권능이 있어요. 어느 쪽 처분 권능이 더 세냐? 저당권자의 처분 권능이 더 셉니다. 이 처분 권능이 부딪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저당권자에서 경매로 처분되어 가지고 돈으로 바뀌었을 때,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돈으로 바뀌었어요. 경매 절차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넘어간 거지. 그 사람이 2억 원을 내놓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2억 원은 사실은 갑의 돈이잖아. 갑의 집이 팔려서 생긴 갑의 돈인데 갑이 먼저 가져갈 수는 없죠. 저당권자가 저 2억 중에 1억 원을 먼저 우선해서 변제를 받고, 그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더 받아갈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남아있는 1억 원을 얘가 받아갈 수 있죠. 보세요. 건물이 경매로 처분되면 저당권자가 소유자보다 앞서서 채권의 배당을 먼저 받는 거죠.
처분의 힘이 더 센 거죠. 처분해서 돈 가져가는 힘이. 그리고 나머지가 있으면 갑에게 거슬러 주는 거죠. 이것을 청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것도 소유자가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네가 내 집을 처분을 해서 돈을 가져가라. 나머지만 거슬러 다오. 라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의 힘이 더 센 거죠. 전세권자 힘이 더 세고. 일반화 시켜볼까요? 전세권은 용의물권이고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죠.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은 제한물권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네.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동일한 물건위에 경쟁하고 있을 때는 제한물권이 우선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죠? 자, 문제는 뭐냐? 여기다 살짝 더 좀 골치 아픈 게 얘들끼리 싸웠을 때 누가 이기냐 문제. 얘들끼리.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그죠? 제한물권끼리 부딪혔을 때는 누가 더 우선하느냐? 결론은 되게 명쾌해요. 아주 선명해요. 결론은 뭐냐면은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해요. 먼저 성립한 권리. 이 물건에 대해서 먼저 발생한 권리가 우선합니다. 순위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권의 세계에서는 시간에 앞선 자, 효력에 앞선다. 이런 법언이 있어요. 법의 격언이죠. 연장자 우선이에요. 연장자. 연장자. 먼저 생긴 권리가 더 앞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비유적 표현인데, 제 예전에 연장자 우선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잘못 알아들으시고, 진짜로 전세권자하고 저당권자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놀랐었는데, 그게 아니고 비유. 먼저 생긴 권리가 우선한다는 거죠. 결국 물권의 세계에서는 이 두 권리 중에 어느 쪽 권리가 먼저 발생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권을 공시할 때 등기부에 공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누가 먼저 생겼지? 그걸 제일 먼저 앞에다 기록하는 거죠. 여기가 뭐죠? 여기가 순위 번호지 않습니까? 등기부에. 순위 번호가 빠른 애가 먼저 생긴 권리거든요. 생긴 순서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결국 번호 빠른 애가 이긴다는 거예요. 더 세요. 그럼 문제가 보세요. 1번 전세권에 2번 저당권이야. 이 건물 등기부 1구죠. 이거. 뭐가 우선하죠? 전세권 우선, 1번 우선. 1번이 저당권이고 2번이 전세권이야. 그럼 저당권 우선이지. 아, 문제 되게 쉽네요. 이거 100문제 물어봐도 100문제 다 맞추겠네. 번호만 읽으면 되니까 초등학생도 맞추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답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 경우에 전세권이 우선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당권이 우선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생각 재료를 제가 위에다가 그걸 놨잖아요. 그래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종류가 다르죠. 이건 용의물권이고 이거는 담보물권이어서 평상시에는 이게 싸울 일이 없어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얘는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죠. 실제 제가 여기다 그려놨지만은 건물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 건물에 점유를 해가지고 살고 있는 중이고, 저당권자야 이 건물을 사용하는 권리는 아니니까 제가 돈을 안 갚으면 이거를 팔려고 하는 처분하는 권리이죠. 얘는 사용하는 거고 얘는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싸울 일은 없습니다. 자, 언제 부딪히게 되냐면 얘가 처분의 힘을 행사를 할 때, 즉 무슨 말이냐,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거죠. 실행한다? 한마디로 처분한다. 왜? 저 갑이 돈 안 갚으니까 이거를 경매 처분한 거죠. 경매로 처분을 해가지고 요게 경매됐다 칠게요. 경매가 되어가지고 경매가 되어서 정에게 낙찰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경락인. 그래서 이 경락인이 돈을 얼마를 탁 내놓고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경매 대금을 딱 완납하면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자, 경매가 돼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살고 있는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집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자, 이때 이 전세권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 전세권이 주인 바뀌었을 때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되는지, 이 집에 계속 사는지 아니면 쫓겨나는지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전세권 그대로 주인 바뀐 채로 계속 살면서 원래 존속기간이 2년이었으면 2년 다 채우고 다 살고 난 다음에 얘한테 전세금 받고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가 되더라도.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저기 이 사람을 경락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경매 낙찰받은 사람, 경락인에게 인수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인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사는 거죠.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원래 계약 기간이 2년인데 아직 2년을 반도 안 채웠어. 1년도 안 지났는데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못 살고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로 인해서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데,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상황이 이 저당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결국 경매 가격의 문제인데 먼저 인수되는 경우를 볼게요. 인수, 살아남는 거지. 쫓겨나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락인 입장에서 한번 팔아봐야 되는데, 이게 인수가 된다면은 결국 얘는 계속해서 살아가지고 2년을 꽉꽉 채우고 경락인에게 전세금 1억 원을 받고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매를 참여를 하는 경락인들 중에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내가 얼마를 써내서 낙찰을 받아야 될 것이냐. 이 건물의 시세가 약컨대 한 2억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내가 2억 언저리에 써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억 근처에 써내가지고 내가 낙찰을 받아서 최고가로, 근데 2억 주고 낙찰 받았는데 얘는 더 살아 앞으로 1년을. 그 얘가 나갈 때 나한테 1억 원을 달라고 해야 되고 난 줘야 되거든요. 인수된다면. 그러면 내가 경매 낙찰 받을 때 2억 주고 받았고 그 다음 이번에 얘 나갈 때 1억 주는 거니까 결국은 이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는데 얼마를 쓴 거죠? 3억이잖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건 2억짜리 물건을 3억에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경매 과정에서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고 인수가 되면 모든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권리 분석을 해서. 그래서 얘한테 나중에 내어줄 돈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시세가 2억이면은 얘한테 지어줄 1억 원을 다 공제해서 전부 다 얼마를 써내느냐, 2 빼기 1을 해서 1억 근처에서 써내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인수되면 이 전세금만큼은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충 1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 거죠. 그래서 1억 원을 내놓는 거야. 그리고 얘가 나갈 때 1억 원을 내어주면 되니까 총 2억 원을 써가지고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경매가 되었을 때 이런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고 인수가 되면 그만큼 가격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원리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경우.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멸하는 경우. 전속기간 못 채우고 쫓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자에게 내가 부딪힐 일이 없는 거지, 경락인이. 그 경우는. 자, 그때라면은 이 경매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전세금을 내가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원래 가격 있잖아요. 시세가 2억이면 2억 근처에서 경쟁하면서 써내는 거지. 2억 정도에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2억 근처로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자, 좀 너무 거칠지만, 논리는 거칠지만 이게 원리예요. 결론,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런 전세권과 같은 용의권이 인수되면, 살아버리면 그만큼 가격은 다운된다. 경매 가격은. 다시 그다음 두 번째, 전세권이 없어져 버린다면 가격은 보존된다. 좀 가격은 높은 가격으로 팔려나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전세권자는 무엇을 원할까요? 자기가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전세권자는.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 집에 계속 살기를 원할까요? 쫓겨나기를 원할까요? 전세권자 입장에서 대답해 보세요. 당연히 살기를 원하겠지. 나는 원래 2년 계약했으니까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다 원래 계획대로 2년을 살고 바뀐 주인에게 1억 원 받고 나가는 거. 그게 내 계획이잖아. 그게 내가 원하는 바예요. 자, 근데 그 상황을 저당권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당권자는 이 둘 중에 어떤 상황을 원할까요? 어떻게 되기를? 얘가 인수되면 1억에 팔리고 얘가 소멸되면 2억에 팔리는데 저당권자야 이 물건이 더 비싸게 팔리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비싸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어차피 내 집도 아닌데 뭐 비싸게 팔리든 싸게 팔리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팔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지. 왜냐하면 이 돈 가지고 이 매각 대금에서요. 이게 1억 원에 팔렸냐 2억 원에 팔렸냐 요 돈에서 배당이 실시된다니까. 돈주머니라고, 돈주머니. 그래서 너무 싸게 팔리면 내가 빌려준 돈 1억 원을 다 회수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돈 주머니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리는 게 좋은 일 아닌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됐네.
결국 이제 여기서 부딪히는 거네. 전세권자를 살리자니 가격이 떨어져서 얘가 싫어하고 가격이 다운돼서 너무 싸게 팔려서, 그 다음에 얘를 없애버리고 비싸게 팔리게 하면 저당권자는 좋겠지만 전세권자가 다 못 채우고 중간에 쫓겨나니까 막 울상이고, 뭐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거를 둘 다 웃게는 못하겠고, 이제 룰 나왔네. 자, 둘 중에 먼저 성립한 권리를 우선시키자라는 거죠. 그게 공평하다는 거죠. 공평하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됐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전세권을 우선시켜야 되는 거지. 전세권을 우선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세권은 인수된다, 살아남는다는 거죠. 자, 선순위죠. 지금 전세권이 선순위고 저당권이 후순위죠. 그러니까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소유자 바뀐다 하더라도 선순위의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됩니다. 인수가 되면 이 경매 가격은 그만큼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하면 얘한테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 좋지는 않지만, 자, 이걸 보세요. 불측의 손해를 주는 건 아니다. 불측의 손해가 뭐죠? 불측.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저당을 잡을 때부터 이미 전세권이 1번으로 있다는 것은 등기부에 만천하에 공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도 여기 1억 이렇게 다 등기부에 나온다고. 그래서 갑이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 이 집을 담보로 잡혀주겠대. 내가 보니까 시세는 한 2억짜리 건물이지만 내가 지금 후순위로 저당을 잡으면 내가 나중에 경매를 넣어도 이 전세권은 살아버린다. 그래서 2억짜리 물건이 2억에 팔리는 게 아니고 이만큼 재해져서 1억 건추로 팔려 나갈 거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쟤한테 빌려준 돈은 2 빼기 1을 해서 1억 이하로 빌려주면 되겠네. 그럼 돈을 떼일 일은 없네. 하고 계산서가 나온다는 거죠. 공평하고, 얘도 해치지 않고 얘도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고, 아름다운 질서 아닙니까? 됐네. 그럼 두 번째, 이 밑에를 더 볼까요? 보시면은 이번에는 1번이 저당권이고 2번이 전세권이에요. 그럼 저당권 우선이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당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병이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면 후순위의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죠. 존속기한이 아직 다 안 채워졌다 하더라도 소멸을 한다는 거죠.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죠. 쫓겨납니다.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도 만약에 살려버리면, 인수시켜버리면 얘가 저당을 잡을 때는 얘는 없었는데, 그래서 2억짜리 물건을 담보로 가져왔길래 2억을 풀로 가치를 평가를 해줘가지고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후순위 전세권자를 살린답시고 얘를 인수시켜버리면 가격이 하락해서 얘가 돈을 회수를 못한다는 거지. 이거는 후순위 물권자를 살린다고 선순위 권리자를 죽여버리는 이치에 닿지 않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전세권은 경매로 인해서 소멸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공평하죠. 그렇다고 우리 불측의 손해를 입는 거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불측,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건 아닌 게, 내가 전세권을 취득할 때 이미 저당권이 공시되어 있다는 거죠, 등기부에. 그래서 이 건물이 2억짜리 물건인데, 갑 소유 건물에 내가 전세권자로 지금 들어가도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혹시 갑이 병에게 빈 돈을 못 갚으면은 병이 경매를 넣었을 때 나는 쫓겨난다는 것을 나는 예상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내가 쫓겨날 때 얘보다도 늦게 변제를 받게 되거든. 얘가 먼저 돈을 받고 전세권자가 그 다음 순위로 변제를 받기 때문에 내가 걸 전세금도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한 2억짜리라면 얘가 돈을 한 1억 정도 빌려줬다? 그러면은 경매가 들어가면 얘가 먼저 1억 원을 받아가고 남는 돈이 1억밖에 없네? 그럼 전세금을 1억 이하로 잡으면 되겠네. 그럼 만약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 존속기한을 다 못 채우고 쫓겨나가는 그런 건 좀 있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돈을 떼일 일은 없고 돈은 가져 나올 수 있다. 되셨죠? 요렇게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요거 되셨나? 그거에 요런 원리들이 어디 나와 있냐면 민법은 아니고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어요. 민사집행법 91조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3항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거 용유물권이죠. 등기된 임차권 여기까지 해서. 근데 제가 이 중에서 요거를 예를 든 거예요. 다른 것도 원리는 똑같은데 요걸 예를 든 거예요. 전세권은, 자, 전세권 같이 해볼까요?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다. 더 힘이 약하다는 거죠. 이게 선순위고 저당권이. 그런 표현이에요.
후순위의 용의권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매각에서 경매가 되면 소멸한다. 그게 꼭 전세권이 아니라 지상권도 지역권도 전세권도 등기된 임차권도 자기보다 앞서 있는 저당권이 있다면 경매 시에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들을 인수시키면 얘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이거요. 이 내용은 여기 적혀 있어요.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자, 3항이 이 저당권보다 얘들 용의권이 후순위일 때를 얘기했죠? 그 왜라 그랬으니까 반대의 경우,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일 때 얘기해요. 순위가 더 앞서 있는 선순위일 때, 여기 이 케이스죠, 이 케이스. 그럴 때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런 저당권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요. 다시 좀 지워버릴게요.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저당권이 실행이 되었을 때, 경매가 되었을 때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당권보다 후순위 용의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당권보다 선순위 용의권은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저당권이 말소, 용의권이 말소될지 인수될지 기준되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조금 응용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경우는 어떨까라는 건데,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 모습하고 이 모습이 겹쳐 있는 거. 예를 들면 3번에, 자 보세요. 3번에 또 저당권이 또 설정된 거예요. 이렇게. 저당권자는 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건물에, 갑 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병이 가지고 있었고 1순위로, 중간에 을이 전세권자로 들어와서 이 건물에 살고 있고, 또 갑이 요 정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또 설정해 줬네. 저당권이 또 생겼죠. 저당권하고 저당권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 전세권, 중간 용의권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얘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얘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 위에 있는 전세권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예요. 요거. 지금까지 배운 원리에 의하면 이 저당권자보다 얘가 기준인데 더 선순위이기 때문에 얘가 신청했을 때는 얘는 인수되겠네, 살아남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만약에 얘가 신청했으면요, 얘가 경매를 신청했으면 얘보다 늦기 때문에 소멸하겠지만 얘가 신청했기 때문에 얘는 인수되는 거 아닌가, 사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 더 보셔야 되는데, 여기 91조 제2항을 보셔야 돼요. 자, 매각부동산이라는 것은 경매되는 부동산 얘기입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자, 저당권은 그 부동산이 돈으로 바뀌었을 때 자기의 채권을 우선 면제 받아가려고 하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누가 경매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경매만 돼버리면 모든 저당권을 매각으로 소멸하고, 저당권이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거죠. 순위 원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정의 경매를 신청했을 때에도 정의 경매를 신청했다고 이 저당권이 사는 게 아니고 얘도 매각으로 소멸해요. 저당권 소멸하고 병부터 우선 면제를 받는 거예요. 병부터. 즉 병이 경매를 신청했거나 정의 경매를 신청했거나 경매만 되면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없어지고 그 돈 풀렸잖아요. 경매 대금. 거기에 참가해서 순서대로 순위 번호로 배당을 받아. 결국 최종적으로 이런 말이네.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얘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하고 얘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결론이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얘가 경매를 신청했어도 얘가 신청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 있는 전세권은 경매로 인해서 소멸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이른바 중간 용의권 이야기예요. 저당권하고 저당권 사이에 끼어 있는 용의권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도 돈을 얘부터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신청한 거와 똑같은 거거든, 결론으로. 근데 얘가 신청했는데 얘를 살려버리면 얘를 해치게 되니까 얘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야. 즉 전세권과 같은 용의권이 소멸될지 인수될지 기준되는 권리는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요. 최선순위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순위 저당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경매를 신청한 자의 저당권이 아니고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저당권들 중에 제일 순위 번호가 빠른 저당권을 기준으로 잡아서 걔보다 순위가 앞서 있는 용의권은 인수가 되고 걔보다 늦은 애들은 다 소멸인 거야. 예를 들어서 등기부가 이렇게 있다고 볼까요? 등기부가 이렇게 있어요. 1, 2, 3, 4, 5번이 있는데
여기가 저당권이야. 여기도 5번도 저당권이고, 그 다음에 1번은 용의권이에요. 3번, 4번이 용의권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럴 때 얘가 신청했어, 5번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2번 저당권, 제일 빠른 저당권이 기준이 되어서 얘보다 빠른 용의권은 인수되고 얘 밑으로 있는 용의권들은 전부 다 매각으로 소멸이야. 물론 저당권도 소멸이고 배당 참가해서 돈을 받는 거고.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나요?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보시면은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대해서 감을 조금 익히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물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효력 중에 또 하나의 힘인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